부동산 시장은 망했어요, 완전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달려드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폭탄을 맞고 나서 부동산 값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데를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IMF의 경고예요, 이번에. 근데 너무 늦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미국도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 정권에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요.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하거든요. 어떤 일.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래요. 경기를 살려놓고 보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엄청난 물가 폭등을 가져올 건 뻔하거든요. 네. 근데 당장은 좋아요. 주식시장 좋아지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선거를 위해서. 근데 다음 정권이 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금리를 내릴 때와 올릴 때가 있는데 금리를 내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고 금리를 올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어요. 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금리가 높은데도 왜 가격이 안 내리냐 하면은 미국은 30년 고정금리잖아요. 부동산이. 네. 주택 같은 경우에. 예. 그럼 낮은 금리로 받은 분들이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값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미국도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한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호가 맨하탄 같은 데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 하는데. 주택 가격이 있죠. 우리는 몇십억이면 거의 몇백억인 거예요. 그럼요. 그럼 어떤 미국 대도시하고 우리나라의 서울 강남의 어떤 건물 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게 보편적인 걸 비교해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맨하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맨하탄에 80층짜리 그 콘도 2개 층 이상을 터서 펜트하우스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최근에 얼마 거래됐냐 하면은 2천억이 넘게 거래되자. 펜트하우스 한 채. 2천억이요? 2천억이 넘게 거래됐어요. 2개 층이? 2개 층을 터가지고 펜트하우스로 만든 게.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최하가 몇백억이고 제일 비싼 게 이제 2천억에 팔렸어요. 네. 금년에 팔린 거예요, 금년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린 거죠. 근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 맨하탄의 그런 고급 콘도는 전 세계에서 돈 있는 분들이 사러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은 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네. 1조 이상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달려드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1조 이상 있는 분들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맨하탄 거기는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네. 맨하탄 거기는 전 세계에서 몇 조, 몇십 조 있는 분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이 안 나와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몇백억 더 주고도 사겠다 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 비교 대상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가격을 본다면 우리나라 강남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수요자인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수요자예요. 강남에 아파트 있다. 혹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수요자일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가 수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민을 상대로 수요가 있는 일반적인 주택은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이면 좋은 집을 사요. 근데 강남에 100만 불이면 뭐 14억 정도 되잖아요. 200만 불이면 뭐 20몇 억. 그럼 강남에 지금 아파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 정원도 있고 굉장히 고급 주택이란 말이에요. 100만 불, 200만 불짜리가.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가 네. 뭐 겨우 한 30평, 40평, 50평 아파트가 네. 거기는 뭐 평수가 굉장히 100평 되잖아요. 평수가 큰데도 강남 아파트의 반값뿐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화주택이. 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싼 거네요. 보편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강남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그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강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의 개념이 훨씬 더 뭐 강한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점차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반월세, 장기적으로 가겠죠. 많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런 렌트의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전세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가요? 장기적으로는 월세 제도로 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쉽게 가지가 않아요. 엄청난 폭탄을 맞고 나서 월세 제도로 갈 거예요. 미국은 처음부터 소유보다 이용 개념이기 때문에 월세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전세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예. 다른 한 군데도 없어요.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그래서 갭 투자가 일어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럼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제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 없애면 또 집을 살려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은 잘못하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소유욕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 맞아요. 일본, 중국 세 개 나라였어요. 아, 그래요? 서양은 그 소유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집은 이용하는 개념이다. 근데 유독 소유욕,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소유욕이 엄청 강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쵸. 중국도 땅, 그렇고, 집 이런 거. 일본도 그렇고. 예. 근데 소유욕이 강한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1991년에 거품이 빠지면서 네. 20년 이상 부동산 값이 폭락했잖아요. 골프장, 호텔 이런 거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네. 주택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 회복이 안 되고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일본의 맨션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25년 지난 다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중국은 벌써 부동산 시장은 망했어요, 완전히. 그 원인이 뭐냐면은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빌려줘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막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치어댔어요. 일본도 빈집이 많지만 네. 중국도 지금 빈집이 많고 신축된 빈집이 하나 도시 전체가 아파트가 빈집이 있어요. 새로 지어놓은 게 너무 공급 과잉. 그래서 일본은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소유욕이 한 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중국도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고 주택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도 소유욕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그렇게 갈까요? 지금 시세대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가지고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한테 훌륭한 교훈이고 교과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계속 경고를 하더라고요.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지금 줄이려고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야 소유욕이 없어지고, 전세제도도 없어지고, 나중에 월세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가계 빚을 좀 해소하겠다고 리치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네. 투자도 하고, 전세도 살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리츠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리츠 회사는 집을 지어서 그 투자한 사람한테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네. 그러면 그 월세 사는 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 집에 투자도 하게 되고, 또 월세를 매년 내고, 또 안정적이면 한 10년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10년 정도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월세를 올리려는데도 한계를,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리츠를 접목한 건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것이냐, 이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직도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네. 월세를 10년 이상 살아라. 이러면은, 나는 소유하고 싶다는 게 항상 사람의 심리에 있잖아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죠. 불안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입지가 좋은 데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입지가 좋은데. 네. 입지가 좋은데 그런 월세가 있다면 살만하겠죠. 네. 근데 서울시내 입지 좋은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처를 이용하려면 지금 뭐 최근에 그린벨트를 푼다고 발표했잖아요. 서울시내 인근의 그린벨트에다가 이런 리처 회사한테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 월세를 살게 한다면 거기 성공하겠죠.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어떤 집을 리치로 한다. 그럼 내가 실제로 내는 거는 얼마고? 한 어떻게 1억 되는 정도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월세 보증금 정도 내는 거예요. 리츠라는 건 조각 투자거든요. 네, 네. 10억짜리 투자한다면 1억씩 다 모아가지고 10명을 모아서 투자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각 투자예요.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정도 내고 네. 월세를 사는데 그 보증금은 나중에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억 냈다. 근데 나중에 찾아갈 때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월세는 계속 내면서 월세는 계속 내면서 그 월세도 이제 아주 높진 않고 아주 높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하고 또 매년 올리는 것도 한계를 두고 몇 퍼센트 이상은 못 늘리게. 안정적으로 월세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투자도 하고 네. 또 월세도 살고 더군다나 입지도 좋고 집이 잘 지면 너무 좋겠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리치. 성공했으면 좋겠죠. 부동산 투자 과열 과연 식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안 식겠죠. 안 식어요? 이걸 네. 정부에서 잘 해결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작년, 재작년처럼 정책 자금으로 풀어서 부동산값 떨어지는 걸 막는다 그러면 정부를 믿게 되고 뭐를 해줘도 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떨어지면 막아주겠지 이런 사고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가 당분간은 없애기가 쉽지 않고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이 누가 정권을 잡아도 부동산은 살려야 되겠다. 또 일단 건설 경기를 살리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고 부동산 값이 올라야 아파트를 짓죠. 그렇죠. 안 오르면 아파트 안 져요. 그렇죠. 건설회사들 다 문 닫아야 돼요.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뭐 옛날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거고 환율도 지금 뭐 1,400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환율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거고 환율이 옛날에 1,200원대잖아요. 네. 그럼 1,400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화폐 가치가.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면 뭐래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고 다시 1,200원대, 1,400원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강달러 정책을 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 중국 이런 데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출 그럼요.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달러도 과연 내릴까 하는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그런 생각 다 갖고 있는데 자 이왕 사는 거 좋은 집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5년 내년에는 과연 집을 사도 되는 해일까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집값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도 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요.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많아요. 이미 정부에서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1,4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 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IMF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의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2.0이라고 그러잖아요. 2.0. 2.0 밑으로 내려오면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에요. 2.0은.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로 봤는데 IMF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어요. 금년에. 내년은 2.0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2.0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IMF의 경고예요.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IMF의 경고예요. 강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PF 문제에 미적거리지 말고 무너질 건 무너지게 놔두고 강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큰 사태가 난다. 이런 경고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경고예요. 근데 경기 침체 아시잖아요. 경기 침체 와버리면 부동산 값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전체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동산 값이 없어지는 거죠. 네,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2025년 내년도 부동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서동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